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경제학 매경 테스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 4강 강의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공급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은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축이 바로 수요, 소비자 측면에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이 바로 생산자, 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똑같이 공급의 원리도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모든 가격 수준에 대해서 그 상품을 내가 구입하겠다는 게 수요량이고 공급하겠다는 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급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생산하려고 하는가 그 욕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자체는 수요랑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급 양자, 수요량도 그렇듯이 끝에 양자가 붙으면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가격입니다. 얼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너 얼마나 물건을 사려고 하니 그게 수요량 이렇게 붙은 것처럼 얼마나 생산 공급하려고 하니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요,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제라고 합시다. 그래서 X제에 대한 공급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공급량 자체는요, 우리가 보통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왜냐면 가격이 비싸지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사과를 생산할 것인가 배를 생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배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요, 사과 가격은 올라가. 그럼 어떤 걸 생산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과를 생산해야죠. 사과를 생산할 때가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기업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윤이라는 걸 우리가 프라핏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프라핏은요,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예, 그걸 나타내는 총수입이 있어요. 총수입. 토탈 레버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총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Q가 바로 총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비용은요,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을 우리가 다 뺀 걸 우리가 총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총수입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게 이윤이니까 이윤도 올라갈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총수입이 올라가면 이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이 증가해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서 총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이윤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거를 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해서요, 요거를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 공급할 거야? 해가지고 나타낸 게 바로 공급표와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그래프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겨울왕국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캔커피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표를 보면요, 그래서 캔커피가 얼마나 팔릴 건데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이라 해도 되고 1년이라 해도 되는데 겨울이라는 그 한 해 동안 뭐 한 3달 정도 될 수 있겠죠.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 3달 동안 얼마나 팔릴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량 개념이라는 거 잘 보시죠. 자, 그래서요.
엘사와 뭐 안나와 뭐 그런 사람들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한스와 크리스토퍼가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캔커피의 가격이 6,000원일 때는요. 한스가 5개를 공급하려고 그러고 크리스토퍼는 8개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가격이 점차 싸지면요. 공급하려는 양이 점차 이렇게 작아져서 줄어든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생산 공급하려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랬을 때 시장 전체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 한스의 공급 곡선 공급량이다 라고 하면요. 주어진 가격이 돼서 너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여기 나와 있는 점들 6,000일 때 5, 5,000일 때 4, 6,000일 때 5, 5,000일 때 4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거야. 이렇게 점을 쫙 찍은 게 여기 나타나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공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일 때는 8, 그리고 5,000일 때 6 해가지고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시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스와 크리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 생산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한스와 크리스토퍼가 생산 공급하려는 양을 합계해서 집계해서 나타내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 공급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6,000일 때 5와 8을 더하면 13이잖아. 그래서 5와 8을 더하면 13에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으로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요. 수요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쭉 수평으로 더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2,000원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토퍼는 생산 공급하려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2,000원이 되면은 한스는 1개를 생산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일 때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되고요. 가격이 1,000원일 땐 이렇게 얘는 있는 거야. 크리스토퍼는. 그래서 이게 1개, 2개 해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긴 하지만 잘게 쪼개게 되면 뭐 0.5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공급 곳은 이렇게 해서 얘는 요 노란 색깔로 가다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키핑해 두시고요. 아무튼 시장 전체 공급량은요. 각각의 한스와 크리스토퍼의 생산 공급하려는 양을 이렇게 수평으로 더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캔커피를 생산 공급하거나 쌀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까 말까 할 때 영향 미치는 게 그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게 관심 있는 게 엑스제의 가격, 캔커피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들까지 다 한번 신경을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엑스제, 캔커피의 공급량, 쌀의 공급량 이런 거 보면은 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캔커피 할까요? 자,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캔커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원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캔커피와 관련된 커피를 만들려면 이제 커피가 필요하겠죠. 원두가 필요할 거야. 그 원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임금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임금?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물류 비용이나 조달 비용도 중요할 거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과 같은 것도 중요할 거야. 캔커피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캔커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규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텍스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캔커피 생산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제를 생산 공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뭡니까? 라고 하면 엑스제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중에서 우리는 뭘 관심을 갖고 보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야, 엑스제 가격이 변했을 때 엑스제 공급 생산량이 얼마나 변할까?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어떻게 돼요? 관심이 우선 없으니까 다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얘가 변하게 되면 X제 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급량의 변화다 해서 요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변하잖아요. 이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역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랑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라고 그러고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걸 양자를 좀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공급의 변화, 양자를 뺍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급 곡선에 담겨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X의 가격이 있고요. X의 공급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랬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P0야. 근데 거기서 가격이 P1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시각을 이 그래프를 볼 때 눈을 여기서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걸 1번 시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공급량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공급을 얼마나 하겠니라고 하는 게 이만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1번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주어져 있는 거야. 기본 가격이 얼마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생산 공급하겠다라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 공급하려고 하니 가격이 비싸지면요. 내가 이만큼까지 생산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서 올려다 본다 할게요. 밑에서 올려다 보면 Q0를 이렇게 올려다 봐. 2번 시각에서 볼게요. 2번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수량이 주어져 있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렇게 암기합시다. 공급 곡선은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코스트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물건을 이만큼 생산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곡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주어져 있는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위에 옆에서 볼 때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라는 게 생산하려는 수량이고요. 생산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공급량, 수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밑에서 올려다 볼 때는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를 나타내는 게 최소한 나는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최소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야. 나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할게요.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Q1을 하게 되면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금액을 받아야지 생산하겠어 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자, 우선 임금이 상승했다고 할게요. 최저임금으로 임금, 웨이지가 상승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면 더 많이 생산해서 그 점을 나타내니까 곡선 상에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변했잖아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임금이 비싸지게 되면은 인건비가 비싸지게 되면은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 이만큼만 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상방으로 이동한다. 왜요?
아니,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거니까. 자, 다시요. 공급 곡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새로운 기술 진보가 일어나가지고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을 떨어뜨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새로운 어떤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이 맞아요.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급 곡선은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봐서 비용이 증가하느냐, 비용이 떨어지느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비용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요. 이건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했다 그러면 또 우측 이동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공급 곡선 우측 이동, 하방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정부 규제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때렸다 합시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머릿속에 정리하실 거는 공급 곡선은 비용, 생산과 관련된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X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그거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고 그 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생산 공급하겠다 하는 수량이 여기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두의 가격이 생산 비용과 관련된 인풋과 관련된 원료인데요. 원료 가격이 500원이었어. 근데 원료의 가격이 250원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려는 커피를 공급 생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비용이 떨어지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원두의 가격이 500원일 때 해당하는 게 이 하얀 색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격이 6,000원일 때는 5개를 생산 공급하려고 그랬고 여기 보시면 5,000원일 땐 4개 해가지고 각각의 점을 연결해서 저기 보시면 조합을 A, B, C, D, E, F 연결한 게 이 하얀 색깔의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두의 가격이 25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 공급하려는 양이 증가했다 해서 우측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비용, 인건비가 떨어진 거예요. 재료비가 떨어진 거예요. 물류비가 떨어진 거야. 그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하방 이동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잘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표로 정리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거기 보시면은 가격, 생산 요소 가격,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임금 이런 거요. 기술이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기 때문에 곡선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는 곡선은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한다 할게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원료비 가격이 비싸진 거야. 인건비가 비싸진 거야. 원두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좌측 이동한다. 그것만 좀 잘 봐두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이거요. 기술이 진보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 하에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하방 이동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미래에 대한 예상 가격 그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에서 살펴본 것처럼 X제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미래 예상 가격이라 합시다. 자, 그럼 이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일주일 후에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공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에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싸게 팔아야 돼. 일주일만 좀 기다리게 되면 비싸게 팔 수가 있어. 물론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싼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비싸졌을 때 파는 게 낫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됐던 것들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회수를 했다가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가격이 일주일 후에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밖에 시장에 있는 것을 회수해야 되니까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미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으면 공급 자체가 감소하니까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인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원 배분 나와 있는데 시장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우선 시장 자체는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시장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장점은요. 자동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전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게 되면은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물론 남들보다라는 경쟁 때문에 좀 각박한 사회가 되긴 하겠지만 남과 비교를 떠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좀 더 좋은 물건 그리고 좋은 집 그다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이 존재하면서 인간의 어떤 인센티브에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분필을 만드는 사람들도요. 공공의 이익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이 분필이 시장에서 만들게 되면 살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공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냐면 가격이 되는 건데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이죠. 프라이스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의 신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봤잖아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안 사려고 그래?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싸죠. 사과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배나 바나나 생산하는 것보다 당연히 사과 생산하는 게 낫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그널, 신호라고 합니다.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신호의 역할을 보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을 더 늘릴 것인가, 생산을 좀 줄일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센티브를 뭐라고 번역한 거냐면 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뒤에 다시 볼 건데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할 때 그게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바로 원리가 되는 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요. 어떤 콜라의 가격이 비싸죠. 물의 가격이 비싸죠. 왜 비싸지는가 봤더니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태풍이라든가 홍수 피해가 일어나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물 같은 것도 희소해지잖아. 근데 이 재난에서 만약에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이전 가격에 그대로 있게 되면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요. 희소한 더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물을 사재기하면 물이 다 금방 없어지는 솔드아웃이 발생해요.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마트에 가도 비싸니까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할 수 있고 가장 목마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낭비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요. 시장을 통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전문화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스파게티를 만든다고 할게요.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근데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급자족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스파게티를 메이크를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근데 맛도 되게 없으면서 만드는데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 든다고 할게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스파게티를 만들지 않고 시장에서 바이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의 돈이 듭니까? 라고 했더니 10,000원이면 스파게티를 사서 먹을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강의 준비를 하지 않고 스파게티를 맛없는 스파게티를 5만 원 들여가지고 만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시장에서 그냥 사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사 먹는 게 낫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 준비만 하고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더 싼 가격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백종원 요리사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메이크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요리 실력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백종원 선생은요. 직접 만드는 게 5,000원인데 시장에서 사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0,000원이니까 직접 메이크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사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메이크 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5,000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든다는 게 바로 우리는 서플라이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화라는 건 바로 뭐냐면 스파게티를 누가 만들어야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백종원 선생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백종원 선생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만드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실래요? 제 축구 경기를 보실래요? 누가 제 축구 경기를 봐요? 눈 버려요. 안 돼요. 손흥민 경기를 보셔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요? 손흥민이 더 멋진 골을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잘 만든다고요. 뭐 손흥민이 강의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이 매경 테스트 강의를 한다 하면은 글쎄 더 인기가 있을려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손흥민은 축구를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래서 각각 시장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생산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호하고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살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어떤 돌아가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요, 균형이라는 그 개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 균형은 바로 뭐냐면요,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뭐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그걸 바로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 개의 공이 있어요. A와 B와 C 세 개의 공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게 산이 이렇게 언덕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 상태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죠.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어서 딱 멈춰 있는 상태를
균형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딱 봐도요. B는 어떻게 됩니까? 공이 내려가려는 힘이 작동하게 되니까 이건 움직여요. 그러니까 B는 균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가려는 힘과 이쪽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 멈춥니다. 이거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와 같은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힘과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균형이다 이렇게 봐요. 좀 불안하긴 하죠. 아무튼 균형이라는 것은요.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 줄다리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려는 힘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멈춰있는 상태를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 물건 얼마나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3,000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3,000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자,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여기 보시면 10개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4개를 공급하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000원일 때는요. 물건을 공급하려는 양과 물건을 사겠다는 양과 비교해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수요가 공급보다 크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과 수요 상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이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보러 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유명한 축구 선수인 메시의 어떤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합시다. 호날두의 경기를 보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요 가격이 만약에 3,000원밖에 안 되면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려고 구름대같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야. 공급량은 작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보다는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격은 상승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요. 가격이 5,000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시다. 5,000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5,000원일 때는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비싸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밖에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되면 공급하려는 양은 10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잘 읽어보세요. 가격이 5,000원일 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4개밖에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공급하려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10개나 공급 생산하려고 해. 비싸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반대로 공급이 더 크다는 겁니다. 수요를 초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초과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시중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급량이 되게 많은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가 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생산 공급되는데 살려는 사람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6개가 남아 돈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초과 공급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물건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공급의 가격은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00원일 때는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려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5,000원일 때는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물건이 남아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격이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4,000원 이렇게 되면은 공급하려는 양하고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양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바로 균형이 되니까 균형. 왜요?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보세요. 4,000원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7명,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도 7명, 아니면 7개 해도 되고요. 그게 되니까 서로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터가 끝나게 되면 집에 가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고요. 이거를 뭐 시장 청산 가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시장 청산 마켓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가격이 5,000원, 4,000원, 3,000원 있을 때 5,000원일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3,000원일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4,000원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균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네 개째 한번 볼까요? 네 개째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개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의 높이로 나타내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공급의 높이는요. 소비자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이 수요 공급 높이 이거 찾았습니까? 이거요. 이게 높이가 의미가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내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자, 소비자가 최대한 맥시멈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이에요.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소비자는요. 5,000원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자, 공급 곡선의 의미는 뭡니까? 공급 곡선은 4개째 물건이 생산 공급되면 이만큼 높이가 바로 이거야. 3,000원까지 최소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3,000원까지 최소한 나는 돈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과의 가격이 4개가 있으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5,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5,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은 3,000원만 받아도 돼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더 물건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한번 볼게요. 10개일 때 한번 볼게요. 10개일 때. 이거 의미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보는 거는 레벨이 너무 떨어지고요. 요 밑에서 보는 게 유용해요. 그리고 이제 매경 테스트 가이드북에서도요. 밑에서 보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임플리케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물건을 10개 있을 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나는 이만큼까지는 돈 낼 생각이 있어. 맥시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나는 최소한은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내가 그래야지 수지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3,000원밖에 줄 생각이 없어. 받고자 하는 사람은 5,000원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계약이 성립 안 되지. 그래서 공급량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개가 되면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딱 4,000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때가 더 이상 변할 만한 요인이 없다 해서 바로 그게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를요 우리가 옆에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이 되는 그 과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요게 바로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 보는 거야. 밑에서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너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렇게도 판단하는 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3단계 분석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그리면 Q가 있고 P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 외부적인 쇼크가 발생합니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과연 영향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수요 충격이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시키냐 아니면 공급 충격이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라고 할게요. 자, 태풍이 불었는데 이게 사과 농사라고 할게요. 태풍이 불면은 갑자기 사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변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이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공급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는요.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이니 우측 이동이니 그걸 보는 거야. 태풍이 불면요. 우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요. 옆에서 보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과실이 많이 떨어지고 하게 되니까 피해를 보게 되니까 공급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태풍이라는 충격이 붙어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수요에 영향 미치는가? 아니 수요에 영향 없다 그럼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좌측이니 우측이니 봐야 돼. 태풍은 생산 공급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세 번째 3단계는요. 두 개 균형점을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균형 전이 있고요. 이 제로라 할게요. 균형 후가 있습니다. 이 원이라고 할게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니 그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두 개 비교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니 보는 거야. 거래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소하게 되었고요. 가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 분석 방법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대체재 가격의 변화 한번 볼게요. 대체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리고기와 닭고기, 맥주와 소주, 버스와 지하철 이런 거야. 버스 가격이 비싸지면 지하철 타면 되지. 소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소주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맥주를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된다고. 두 개가 대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를 보면 오리고기와 닭고기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자, 충격 주는 게 여기 보시면 삼겹살과 쇠고기 우리가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원래 균형점은 여기 있는 거야. 공급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000원, 소비량은 7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쇠고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쇠고기를 안 먹게 돼요. 근데 고기는 먹고 싶어. 쇠고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삼겹살 먹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삼겹살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관심사가 삼겹살입니다. 그럼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여기 있다가 증가하니까 다른 요소의 가격이 변했어요.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해서 삼겹살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야. 그게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이동을 했어, 수요가. 근데 좌측이냐 우측이냐인데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가 최초의 균형점이에요. before 균형점이고 새로운 after 균형점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삼겹살의 가격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 7개에서 10개로 증가하게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쇠고기랑 삼겹살은 두 개가 경쟁관계, 대체관계입니다.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쇠고기 소비량을 줄이면서 삼겹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지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우측 이동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쇠고기 가격의 상승은 수요 충격이 되니까 삼겹살의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삼겹살의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라고 하면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만약에 4,000원으로 그대로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 자체가 증가하고 수요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5,000원으로 가면 수급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삼겹살의 초과 수요가 되면 삼겹살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요 공급 어디에 충격이 오게 되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것만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문제 또 이거 볼게요. 보완제 가격의 변화 볼게요. 보완제라는 것은 두 재화가 같이 소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모니터와 컴퓨터 또는 프린터와 토너, 비빔밥과 고추장 나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비빔밥도 고추장이 있어야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잖아요. 프린터와 토너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우리 이게 보완제는 그러니까 같이 소비할 때 만족이 증가하는 재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커피와 설탕 이렇게 해볼게요. 설탕만 소비하는 것보다 커피만 소비하는 것보다 같이 섞어서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게요. 자, 커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노는 동네가 설탕 동네예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커피가 쓰니까 거기다 설탕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설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요? 우측 이동한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설탕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이 가만히 있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물건은 공급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개인데 살려는 사람은 7개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탕의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면서 수요량 자체는 줄어들고 공급량 자체는 증가해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서 이거는 곡선 상위 이동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결과만 볼게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탕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설탕의 거래량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내면 커피 가격의 상승은 수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설탕에도 영향을 미쳐요. 커피 가격 하락이면 우리 하락으로 봤어요. 하락하게 되면은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설탕에 대한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고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커피에 대한 그런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설탕에 대한 수요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이 변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삼겹살에 대한 수요 자체가 확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겹살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이 보면 돼요. 이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점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공급에 충격 주는 게 아니라 수요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변화 이전과 변화 후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겹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급에 충격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삼겹살을 소비하는 삼겹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삼겹살에 대한 어떤 뭔가 가격이 막 비싸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공급 곡선의 의미는요. 비용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니까 여기서부터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전의 균형점이고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면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거래량은 이렇게 7에서 4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공급 충격 때문에 삼겹살의 공급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생산 비용의 증가로 어떤 공급 자체가 비용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요. 수요에 충격을 주거나 공급에 충격을 주거나 어떤 하나에만 충격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원래 균형점이 여기 최초 균형점이 있어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료 가격이 같이 또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죠? 그러니까 충격이 양쪽이 다 온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충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사료 가격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니까 이 노란 색깔 점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측 이동하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공급 곡선 이동이 지금 크게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요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많이 이동하면. 그럼 여기가 최초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은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요. 곡선이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좀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두 개로 표현을 해보시면은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게 이제 수요 충격으로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사료 가격이 상승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공급의 충격 그렇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이전보다는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 요거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표현을 나타낸 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수요가 불변이고요. 공급이 불변인 경우에는 수요와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상황 볼게요. A라는 상황과 요 E라는 상황이 같이 짬뽕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A와 D 나타내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Q가 있고 P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수요고요. 여기가 공급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1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 1번이라 합시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번이면은 수요는 가만히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량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1과 2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균형점이 여기가 1에서 여기가 2가 되니까 점점점점점 보시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 맞아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하면 요거 2번이라고 할까요? 2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어. 2번 이렇게요.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좌측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될 거야.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은 좀 뭐 쉬운 얘기고요. 요거 두 개는 좀 쉬운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 볼까요? 요거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요것도 좀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냐 우측 이동하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쉬운데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떤 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가 경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3번이라 할게요. 3번.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요. Q가 되고 여기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 이해 가시죠?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알 거예요. 이렇게 2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요. 자, 공급 곡선은 지금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공급 곡선 우측이 조금 이동했어. 요만큼 이동했어. 자,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갑니까? 원래 여기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래량은 여기 보시면 증가했죠.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게 많이 이동했다 할게요. 이렇게 많이 이동했어. 이렇게 많이 이동했어.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원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야. 그 거래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아무튼 증가하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수량은 확실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 보시면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해 두세요. 여기 보시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갈지 낮아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난이도가 엄청 있는 문제가 이제 요거 4가지 케이스인데 요거 하나만 잘 우선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들은 스스로 셀프로 좀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와 얘는 어떤 거 하나 고정시키고 다른 곡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중심으로 하시면서 요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어떤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요에 미치는 영향들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원료라든가 아니면 기술 진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동했을 때 균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더욱이 난이도가 올라가서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둘 다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곡선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가격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 복습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